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구상의 많은 이들을 들뜨고 또 기분 좋게 만들고, 특히 서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선물도 교환하고 또 행복한 만찬을 즐기는 날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한때 영국에서는 금지되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청교도 혁명으로 올리버 크롬웰을 비롯한 청교도들이 영국을 지배할 당시에 1643년부터 크리스마스는 영국에서 금지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도 금지하고 상점들도 쉬지 못하게 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했다네요. 파티, 음주, 식도락 등등 당시에도 크리스마스는 지금처럼 축제의 날이었는데요. 그럼 왜 금지를 했을까? 일단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라는 증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으며, 또 연말에 즐기는 이런 축제는 고대 로마 제국이 사투르날리아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축제와 닮아 있었다라는 이유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한 파티는 청교도들이 강조하는 금욕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하던 거 못하게 하면 화가 나죠. 크리스마스를 되돌려 놓으라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거에 부딪히고, 또 크롬웰 정권이 무너지면서 영국의 크리스마스는 1660년, 17년의 금지를 깨고 다시 허용됐습니다. 17년간의 금지 덕분에 사람들은 더 열심히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또 상인들은 성탄절에도 영업을 해야 했던 까닭에 식당, 술집, 상점들은 본의 아니게 크리스마스 특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자선의 손길을 보내는 모습도 갖게 됐답니다. 가끔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는 규제도 있죠.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늘 하루 가족들과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회의 작은 영웅을 꿈꿉니다. 나 자신의 아픔만큼이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 아픔을 보듬는 것에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요, 또 영웅이라 부르기에 모자람 없는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이효민, 이재헌 활동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휴일이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일단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효민이라고 하고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국경 없는 의사회 첫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올해까지 해서 11번의 미션을 마치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효민 선생님, 네. 마취통증학과. 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헌입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2015년에 지원해서 2016년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했고, 네. 지금까지 4군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활동가입니다. 우리 이재헌 선생님께서는 책을 쓰셨어요. 네. 국경 없는 병원으로 가다. 그래서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읽어봤는데, 처음부터 너무 세갖고 내용이 읽다가 진짜 세다. 막 그러면서 읽었는데, 근데 딱 얼굴을 뵈니까 너무 해맑으셔갖고 지금 내용하고 지금 얼굴하고 안 맞아서 지금 약간 제가 소아과 의사나 아니면은 그러니까요. 정신과 의사에 어울린다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인지 구조가 지금 제가 생기고 있는데,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정말 정확히 어떤 단체인가, 아마도 뭐 어려운 곳에 가서 돕는 단체가 아닐까라고 대가 이렇게 막연하게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잠깐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짤막하게. 네, 그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제 이름에서 보이듯이 뭐 의사들이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할 때 조직한 단체인데, 지금은 뭐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약사, 조산사 등등 의료 관련 인력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비의료인들까지 해서 전 세계 한 4만여 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이제 주로 분쟁 지역이나 전염병 지역, 뭐 자연재해 지역, 뭐 의료 사각지대 이런 곳에서 의료 활동을 하는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나 혹은 뭐 지진이 났다거나 뭐 이런 거, 전염병이 창궐 했다거나, 뭐 2014년, 15년 에볼라 창궐 때라든지 이럴 때 가장 대표적으로 그때 상당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한국 활동가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게 올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의 활동가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하고 그리고 저널리스트하고 같이 활동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볼 것 같은데, 이게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고 제가 이런 게 가장 궁금한 거죠. 의사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꽃길을 가는 일 자체는 고될지라도 어쨌든 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뭐 소득을 많이 버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왠지 느낌만 딱 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 딱 이름 듣는 순간 이거 무보수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받더라도 되게 적게 받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무보수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샐러리는 좀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 프로젝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별로 거의 뭐 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일별로 계산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준으로 이렇게 받게 되고요. 물론 이제 한국의 보수에 비해서는 아주 적지만은 네. 그래도 그거 이상의 또 가치랑 보람을 또 느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갔다 와서는 또 이제 한국에서 또 일상을 또 살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속해 있으면은 계속 분쟁 지역만 다는 건 아니고 아까도 뭐 11번 프로젝트를 네네네. 하셨다 그러고 4번 하셨다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시면은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도 계속 하시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라 그래도 뭐 1년 내내 현장에서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저 같은 네. 경우는 대체로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기간으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귀국을 하면 이제 한국에서 뭐 돈도 벌고요. 네네. 생활을 위한 네. 이렇게 제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가셨던 곳 중에 가장 어디가 기억에 남으셨어요? 제가 갔던 곳 중에서는 일단 현장 자체의 긴박함이나 그런 굉장히 그런 걸로는 남수단이 가장 기억에 남는 데 중에 하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4번을 다녀오게 됐는데 네. 그것도 흔치 않은 경험이라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기억에 남습니다. 남수단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예, 2014년에 네. 제가 남수단에 갔다 왔는데 그때 한참 분쟁이 네네. 활발하게 있던 지역에 제가 지내다 와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좀 여러모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굉장히 보람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짜릿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느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재훈 선생님은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으셔요? 아무래도 첫 프로젝트 참가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요르단 람사라는 지역에 갔었는데요. 네네. 거기는 이제 시리아 전쟁으로 인한 그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리아 내에서도 국경 없는 의사가 활동을 하다가 좀 최소한의 안전 요건이 너무 좀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국경에서 5km 떨어진 곳에다 베이스를 차렸고요. 그러니까 병원을 하나 일부러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국경을 넘는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거는 딱 환자들만 보호자도 안 되고 환자들만 넘어서 뭐 아이들도 뭐 엄마 없이 그냥 내려왔어야 됐고 그래서 워낙 심하게 소위 진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온 사람들 계속 치료를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분쟁 지역을 많이 가셨잖아요. 네네. 지금 남수단도 그렇고 지금 뭐 시리아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라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분쟁이 있는 곳인데 목숨의 위협을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어요? 워낙 안전수칙을 네. 뭐 위험한 지역이 위험한 지역인데요. 네. 뭐 국경 없는 의사회가 그런 최소한의 안전지역 철저하게 안전수칙들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는 않도록 그 단체에서 많이 최대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유민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가들이 사망했던 적이 꽤 있거든요. 네, 공습으로 해서 사망도 없지는 하고. 않습니다만 그게 그리고 당연히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쵸. 뭐 거기가 한국이나 뭐 이런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근데 대신에 그거를 단체에서도 당연히 잘 알고 있고 그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안전 수칙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엄격하고 까다롭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엄격하고 까다롭고 이를테면 뭐 어느 지역의 그 안전 상황에 따라서 뭐 해가 지고 나면 절대로 숙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상황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밖에 나가서 숙소나 그런 병원 밖에 나가서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차량을 국경 없는 의사의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그 안에 그 운전사와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각각의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들에 대해서 그 이런 수칙 가이드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잘 따르고 지킨다면은 피부로 특별하게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쟁 지역에 뭐 많은 구호 활동가들 가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말 안전 수칙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어요. 특히 뭐 시리아 쪽이라면은 그런 일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요. 저희가 활동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중립성하고 공정성을 가장 하고요. 이게 중립성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희한테 되는 그러니까 보호막, 그러니까 방패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사실 중립성이 깨지는 순간 바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면은 흔들릴 수 있고 그 정세 불안정한 정세에서 저희가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뭐 시리아 쪽에서 계셨다니까 뭐 IS 요원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진짜? 사실 저희가 굳이 예. 알려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그 요르단 정부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국경원문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특수팀에서는 그걸 알 수 있지만은 굳이 알려고 안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것이 그렇죠. 제대로 치료하고 어차피 이게 치료할 때 뭐 정치적 성향이라는 거에 따라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치료할 수가 없고 저희가 딱 공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중립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어디가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고 하거나 어느 소속이라고 해가지고 치료가 거의 달라질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거기서 어떤 아군이다 적군이다를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상식 면에서 좀 이렇게 편견이 가져질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의사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 뭐 적군일 수도 있고 악군일 수도 있는데 환자로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사실 예. 마음이 사실 복잡해지죠. 예, 복잡할 것 같아서. 근데 분쟁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적군이 어느 쪽이 적군이고 어느 쪽이 아군이다 이게 그렇게 칼로 두고 자르듯이 굉장히 흔한 표현이지만 그 두고 자르듯이 깔끔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남수단에서 그때 당시 분쟁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그때 딩카족과 누에르족이라는 남수단 내 두 종족의 사이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건데 저희는 양쪽에서 두 종족에서의 환자를 다 받았어요. 어느 날은 이쪽 종족이 저쪽 종족에 무차별 사격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어떤 쪽에서는 이쪽에서 먼저 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 사안별로 보면은 이쪽이 잘못이고 저쪽이 피해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사안에서는 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양쪽 어느 쪽이 그래 이번에는 너희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한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환자는 환자이고 둘 다 총상 환자는 총상 환자이고 외상 환자이고 하기 때문에 실려오는 두 양쪽을 뭐 저희가 가리진 않습니다. 가릴 수도 없고요. 단지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두 종족이 서로 마주치지 않게 이 동선을 굉장히 잘 짜는 그렇군요. 것도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뭐 제가 기억에 일할 좀 때요. 남는 환자 있으세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이 사람은. 남수단에서는 딱 특별히 없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99% 총상 환자만을 봤기 때문에 다 뭐 분쟁 지역에서 전쟁 지역에서 도망가다가 등에 총을 맞고 다리에 총을 맞고 이런 식으로 오는 분 되게 많았었는데 그냥 저는 이제 갔다 오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가장 최근에 다녀왔던 올해 봄에 다녀왔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때 이제 응급으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아기가 태어나서 20분 넘게 숨을 안 쉬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현지 조산사랑 같이 이제 그 응급소생술을 해서 20분 넘게 응급소생술을 해서 아이가 숨을 쉬는 걸 보고 현지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인계를 했는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 열흘쯤 뒤에 제가 소아과 병동에 다른 환자를 보러 갔었는데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저기 보라고 저 아기가 그때 네가 응급구조를 해서 살린 아이다. 오늘 건강해져서 퇴원한다. 이래서 굉장히 기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엄마한테도 그렇군요. 인사를 했고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은 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뭐 환자들이 워낙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기억이 남긴 하는데요. 뭐 환자도 그렇지만 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한번 또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은 워낙 이제 전쟁 전쟁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민간인들 그리고 여성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다 그런 전쟁에 대한 고통들이라든가 참상들을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전쟁이 있으면은 국경을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국경에 넘어올 때 이제 소식도 같이 앰뷸런스가 같이 싣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날은 이제 놀이터에 이제 미사일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놀이터에 왜냐하면 이제 그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무기들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14명 정도 아이들이 다 다쳤고 그중에서 4명이 중상이라고 어떻게든 빨리 보내겠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밤에 엄청 대기하고 긴장하면서 대기를 했었는데 사실 다음 날 오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국경을 못 넘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게 상쾌한 공기랑 상쾌한 새소리들 있지만은 그때 마음은 정말 심정이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 아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지 못한 그 환자들이 네. 기억에 많이 남는다. 네. 마음이 아픈. 근데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잊어버린다라는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걸 자꾸 갖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져서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청취자분 중에 7644님이 정말 존경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북경훈나님께서 우리 이유민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에너지가 넘친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주 힘이 넘쳐서 좋다라는 말씀. 시끄러워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네, 왠지 저도 막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선택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랑 함께 또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한마디씩 던지고 싶으실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갖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거든요. 한 몇 회 하고 할까 봐요. 이호민 선생님 특히 던지고 싶은 이야기 오늘 같은 날 성탄절에. 성탄절인데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경 없는 사회 같은 경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에 가장 감사드리지만 직접 참여를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의사 아니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가라든지 물류 관련이라든지 의사들이 현재 필요한 병원을 짓고 화장실을 짓고 전기를 잇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의료인도 전체 한 50%쯤 되니까 관심 있으시면 직접 문을 두드리셔도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후원도 할 수가 있군요. 우리가. 그럼요.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후원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이지연 선생님은 또 청취자들께 좀 하고 싶은 말. 저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하면서 인도주의라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인도주의 구 활동이 단지 이제 자선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화를 같이 하자는 그런 활동이고 그리고 최근에 사회 현상 미투 운동이 있었듯이 이렇게 한 사람이 꿈이 혼자 도전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역부족이겠지만은 함께 가는 길이라면은 같이 더 어우러질 수 있고 변화의 물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후원과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저희 단체에도 많은 다 관심과 후원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두 분 다 사실은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후원도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올해가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샀죠. 국경 없는 2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더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분쟁 지역에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손길이 갔으면 하는 마음 저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우신 두 분을 성탄절을 맞아서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의사회 이효민, 이재헌 활동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 주한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위헌 여부 곧 결정이 됩니다. 바로 27일인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일단. 예, 네, 오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가족들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핵심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은. 예, 워낙 유명하죠. 2015년 12월 28일 날 우리나라 윤병세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었죠. 그 두 장관이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본은 깊은 사죄를 표명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0억 엔 정도를 갖다가 한국 정부에 보내서 그걸로 사업을 갖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화해 치유 재단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이것과 함께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음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의 그
심정을 좀 건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불가역적이라는 게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느껴지죠. 네. 그렇다고 굉장히 우리한테 너무 흡족한 합의가 아닌데 이걸 불가역적이라고 이제 끝난 거라고? 그래서 좀 황당했던 것이 많은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당시에서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이 위안부 그 문제 합의 이 발표가 위헌이다라는 헌법 소원을 냈었어요. 이게 2016년에 3월입니다. 네. 그 4년 심리를 한 거네 거의 3년 3년 9개월 네, 정도로 3년 9개월 정도. 예. 이게 어떤 건가? 긴 건가요? 아니면은 평균적으로 원래 이렇게 걸리나요? 사실 이번 금요일 날 네. 선고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몇십 개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실제 접수된 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 접수된 사건들도 몇 건이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길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빠른 건 아니면 하여튼 뭐 그렇다 되게 길어진 뭐 의도적으로 길게 뭐 늘렸다 이건 또 아니다. 그리고 2016년 말부터 17년 초까지 헌법재판소가 바빴죠. 그 다 알고 예. 그렇죠. 다른 일 하느라 바빴죠. 예, 그때 좀. 바빴기 때문에 네.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대법원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사실 일본하고 우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어떤 선고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다시 또 냉랭해지는 것이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긴 한데요. 지금 그 어떤 결론에 따라서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뭐 위헌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나오게 되면 보통 정확히 말하면은 할머님들의 주장을 갖다 받아들여서 인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인용, 네. 예, 인용 즉 이제 위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위안부 합의가 무언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한일 관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요? 오히려 인용이 나오게 되면은 일본이 좋아하게 됩니다. 왜요? 그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인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 위안부 합의 발표가 네. 뭔가 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요. 부적법 각하입니다. 부적법 각하. 이건 뭐냐면은 위안부 합의 발표 자체가 법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정치적인 합의였을 뿐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다룰 이유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사실 부적법 각하가 나오게 되면은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 합의라는 거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할머님들께서 하시던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용이 나와버리면 인용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인용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합의 발표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네. 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할머님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데 영향을 줬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한국 헌법재판소가 네. 위안부 합의 발표를 갖다 이렇게 법적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안 지키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할머님들께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됐을 때 네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이미 위안부 합의 발표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요?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인용이 되었을 때 일본에게 역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된다.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한일 위안부 합의 이 발표가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게 흘러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부적법 각하가 나오게 되면은 위안부 합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치적 합의였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들께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하셔도 되고 정부도 이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이것을 국민 정서상 지킬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할머니들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결과일 것 같은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게 위안부 합의가 네.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낫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날 양국 외무장관이 그냥 이게 합의를 한 것이고요. 네네. 예, 물론 정부 간의 합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이제 안 지키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일본이 한국을 갖다가 비난할 때도 정치적으로만 비난할 수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당시에 일본이 10억 엔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안 줬어요. 네. 근데 한국이 과연 10억 엔 달라고 소송할 수 있냐?
법적인 의미가 없다면 소송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와서도 일본이 이거에 대해서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관해서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하진 않아요. 아, 이게 합의니까, 정치적인 합의니까. 예, 정치적인 합의이고 또 형식 자체도 기자회견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혹시 김 박사님 뭐 위안부 합의 문서 자체 보신 적 있으세요? 문서에 막 윤병세 장관이 서명을 했다라던가. 네.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문서 없습니다. 이게 찾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데 듣고 보니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도 본 적이 없을 네. 겁니다.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아. 기자회견을 갖다 당시에 기자들이 이렇게 잘 받아 적으셔서 그날 이렇게 2015년 12월 28일 언론 보도를 제외하면 이 내용을 갖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문서화해서 조인을 하거나 이런 게 없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합의가 맞고 예. 일종의 기자회견이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사실 맞은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적인 무슨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게 법적인 것이 돼버리니까 그거는 피하는 게 오히려 옳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할머님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데 네. 영향을 줄 수도 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역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법이란 건 참 묘해요. 예, 이게 동전의 양면 같기도 하고 이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정서상으로는 사실 위헌이 속 시원합니다. 인용이 속 시원한데 그렇죠. 예. 부적법 각하가 향후 한국이 일본을 향하여 이렇게 위안부 합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뭐 공격하거나 네. 또 주장을 할 때 더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뭐 인용, 그러니까 위헌을 결정이 날지, 사실 아니면 네, 뭐 부적법 각하일지. 예, 이틀 남았는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부적법 각하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자회견 내용을 이렇게 양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의도했다 네네. 이렇게 보긴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죠. 네. 예, 인용이 나오게 되면은 뭐 할머님들의 그런 이제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부적법 각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부적법 각하 나오면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다. 예, 정부는 그대로 지금 위안부 합의는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할머님들은 향후에 또 뭐 우리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네. 일본 정부를 향해서요. 그럴 때 그냥 뭐 기존에 하시던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오히려 없는 거지요. 그렇죠. 예. 아, 이게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법이라는 부분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작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게 위헌이 나와야지. 근데 가만 예. 위헌하면은 그럼 이게 법적인 것이 돼버리나? 뭐 예, 이렇게 그렇죠. 되니까. 예, 이게 굉장히 정서하고 사실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만약 위헌하면은 이제 법적인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제 부적법 각하가 맞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이게 위헌이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다, 부정적이다 말씀도 하셨지만 한일 관계도 안 좋아. 위헌이라고 하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위헌이 나온 것 자체를 가지고 한국을 또 공격할 겁니다. 네, 예, 당장 그 어제였죠. 네네. 예, 어제 한일 간에 이제 그 네, 정상회의가 있었고 있었죠. 회담이 있었고 네. 거기서도 아베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는 지켜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했습니다. 근데 단 재미있는 건요. 어제 예를 들 때 65년 한일 기본관계 조약하고 네네. 청구권 협정만 예를 들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예비 안 들었거든요. 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아베 총리가 사실 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위안부 합의도 국가 간의 합의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위헌이라는 인용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네네. 아베 총리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것도 국가 간의 합의다. 국가 간의 합의고 한국 헌법재판소도 지키라 이렇게 법적 의미가 있다는데 왜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헌법재판소 결론을 가지고 이미 위안부 합의로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노하면서 속으로는 웃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틀 후 결과가 나오겠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네, 오늘 몰랐던 거 알게 됐습니다. 위안부 합의 문서가 없습니다. 네, 문서가 없습니다. 문서가 없고 사인도 안 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약간 선물같이 주셨어요. 이 사진을.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꼭 알아야 할 IT. 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울리는 복장에. 야, 아니, 최고다. 분명히 제작진분들이 네. 코드가 드레스 코드가 레드라고 네네네. 해서 네. 없어요, 저는 레드가. 실은 그래서. 빨간색 넥타이 이거 말고 딴 걸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유튜브로 보니까는 박사님 모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약한데 이래가지고 급하게 혹시나 해서 제가 이거 남 넥타이 가져왔는데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다가 또 들어오는데 뭐 이것까지 쓰려고 그러니까요. 아, 피날레가 아주 끝내줍니다, 오늘. 네, 뭐. 네. 뭐 어쨌든 뭐 네. 내용과 상관없지만 어쨌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오늘 어쨌든 뭐 네. 주제. 포털 다음의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인물 연관 검색어 실검 없앤다라는. 뭐 그런 거죠.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방송을 전 국민이 다 본다라고 하면은 100% 이제 내일 되면은 네이버 포털에 김덕진을 네. 치면 김덕진 크리스마스, 뭐 김덕진 꽃갈, 뭐 김덕진 빨간, 뭐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있잖아요. 연관 검색어 맞지? 네. 네. 근데 다음에서 이번에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 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두 가지를 없애는 건데 하나는 일단은 내년 2월에 하는 거고 당장 올 23일부터 없앤 네네. 게 인물 연관 검색어입니다. 인물 연관 검색어. 네, 그러니까 인물 연관 검색어라는 거는 23일부터 이제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실검이라고 얘기하는 실시간 검색어도 네네네. 내년 2월부터는 없애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포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상당히 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런 연관 검색어 이제 실시간 검색어라고 그러죠. 네. 실검이 2005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한 벌써 15년 됐네요. 15년 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수익하고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실시간 검색어로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순기능을 잃었다고 판단을 해서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카카오 측에서 얘기한 것이고요. 뭐 새로운 오히려 검색이 결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가 오히려 현상을 만들어 버린다.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실시간 검색어 막 올라오고 그러면 뭔 일이야? 그걸 다시 그렇죠. 클릭을 해갖고 보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인물 연관 검색어도 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 커서 이런 걸 좀 없애겠다고 한 건데 앞서서 뭐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 연예인들의 죽음이나 이런 이제 비슷한 이슈들이 네. 있을 때 연예 뉴스의 댓글란을 없애기도 했죠 이미.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아예 이제 인물 연관 검색어도 없애고 이제 다음 이제 내년 2월에는 실시간 검색어도 없애겠다라고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 김지윤 치면은 네. 김지윤 나이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는 아직도 나오지만 다음에서 이제 지금도 안 나옵니다. 아. 이게 23일부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뭐 나이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런 거죠. 연예인들 중에 네. 뭐 이혼한 적도 없는데 네. 항상 꼬리표처럼 뭐 맞아. 땡땡땡 누구 이혼. 맞아. 뭐 땡땡땡 뭐 열애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예전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얘기들까지 돌아다녀서 항상 그런 게 네. 방송의 소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분석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소위 말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긴 한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사람들이 연관해서 검색했었던 것들 네. 아니면은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게 돼서 이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의미 있는 결과라기보다는 소위 트래픽 그러니까는 검색어에 대해서 관심도를 끌기 위한 일종의 장사처럼 돼버리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고 사생활 침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으니 이걸 없애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뭐 있을 것 누구 같습니다. 누구 노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누구 누구 뭐 비키니 뭐 이런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문제가 좀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 와서 이제 다음이 이걸 없앤다라는 얘기인데 네. 네이버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네. 포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네이버가 다음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는 그러면 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네이버에서는 일단은 인물 검색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계속 실검이 이슈가 되니까 얼마 전에 실검의 어떤 그러니까 실시간 검색어의 반영 방식 프로세스를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PC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근데 네. 모바일로 그 실시간 검색어 보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식의 이제 검색 그리고 시간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가장 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만약에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뭐 예를 들어 교통방송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 예전에는 그게 왜 그랬지라고 해서 눌러서 들어가야 내용을 볼 수 그렇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면 그 옆에 그 이유가 연관 키워드가 서너 개가 나옵니다. 아, 그게 그거군요. 네. 뭔가 흐릿하게 글자가 써 그렇죠, 있어갖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요게 나왔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뭐 광고성인지 네네. 아니면 진짜 이슈인지 이거를
검색어단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제가 네. 이제 나이 먹으면서 눈이 좀 안 좋아서 열심히 볼 생각은 안 하고 네. 뭐가 이렇게 옆에 꾸물꾸물하게 있나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또 불편하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색어 설정이라는 기능이 그래서 생기긴 생겼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옵션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 이제 그 검색창 위쪽에 자세히 보면 이슈별 묶어보기 또 이벤트 할인에 대해서 그걸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광고 키워드들 있죠. 네. 광고 키워드들이 일종의 좀 걸러지게는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검은 남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네이버에서는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서비스는 하되 네. 그런 거에 폐해를 없애겠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다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방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라고 지금 두 가지가 좀 다르다고 다음에 볼수 있을 것 조금 더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걸 없애는 그런 네. 방침을 하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다음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음. 혹은 이유 뭘까요? 일단은 쉽지 않은 이유부터 좀 볼게요. 네. 그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실시간 검색어를 원하죠. 왜냐하면 뉴스를 소비할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성인 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 69.5%가 뉴스를 소비할 때 일단 실시간 검색어부터 본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0명 중에 7명은 실시간 검색어가 자신의 뉴스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통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 탭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 검색어를 먼저 보고 이거 뭐지? 네,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포털에서는 결국에는 컨텐츠를 많이 보고 그거에서 내용을 소비하는 게 돈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페이지마다 광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의 노출에 대한 네. 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카카오 혹은 다음이죠. 다음이 이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으니까 카카오나 다음은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도 카카오가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큰 이유입니다. 카카오. 예, 왜냐? 다음이라고 하는 포털에서는 기존의 수익의 100%가 거의 그러니까 다음 포털 안에서의 광고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카카오라고 우리가 확장을 시키면 카카오 전체에서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차지하는 어떤 비율은 좀 낮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뭐 톡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많은 이제 모바일 서비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 그 작년 10월 정도의 통계이긴 한데 그 포털 접속률에서 다음이 이제 거의 3위권이라고도 민망할 정도로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이 1위가 네이버가 네. 한 66% 정도, 2위가 구글, 수준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한 6% 정도, 그러니까 최저 기준이긴 한데 6%,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그렇군요.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입장에서는 어떠한 실리를 추구하는 계산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검색이 아니니 오히려 자신들이 어떤 타일 검색, 그러니까는 우리가 포털이 아닌 걸로도 지금 비즈니스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네. 또 그 외에 이제 본인들의 회사의 어떤 정체성, 네네. 그리고 어떤 언론적으로도 볼 수 있는 당위성들을 좀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검색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는 지금 갈수록 그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큰 게 쇼핑이거든요. 근데 이제 쇼핑도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포털에서 검색을 하거나 뜨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쇼핑을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뉴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예를 들면은 뭐 스키 시즌이 되면 네. 스키가 검색어에 뜨겠죠. 네네. 그럼 스키를 통해서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쇼핑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선 포기가 여전히 좀 어렵겠군요. 포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는 없고, 하지만 개선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결국에는 네이버와 다음에 명확한 차이를 네.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분명히 존재하는 것 카카오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가지고 온 구조 변화 네. 이런 것 때문에 다음은 이걸 버릴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약간 타격이 좀 크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SNS 상에서 네. 또 우리 네티즌들의 반응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것 자체가 그 다음의 이미지를 당연히 좋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연예인 이름 검색하면 연관어에 누구누구 몸매 뭐 이런 것들 뜨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매체로서의 책임감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하는데요. 반대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요즘에
포털에서 검색하냐 이런 식의 의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유튜브나 구글로 많이 넘어갔는데 맞아요. 포털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이 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뭐 다른 때는 몰라도 선거 때만큼은 이 검색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그것도 있어요. 맞는 얘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것이 이제 마케팅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이 뭐 구조적으로 뭐 그래도 큰 타격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뭐 조금은 칭찬을 해줄 만한 일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크리스마스 날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분위기 확 띄워주는 복장을 하고 오신 김덕진 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사망여우님 좋아요, 구독 네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김정수님 오늘 분위기 좋네요.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네, 또 크리스마스 토끼님, 뭐 1052님 메리 크리스마스 문자 보내주셨고요. 1052님 꼭 누나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겨울풍경님 캐롤송 좋다고도 보내주셨고 스담스담님도 뒤늦게 들어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김경자님 유튜브에서 저하고 김덕진 부소장 보기 좋다. 귀요미라고 또 칭찬해 주셨고요. 임지영님 감사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중심 잃지 않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아마도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TBS 사무실 왔더니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조금은 긴장을 풀고 예전 같았으면 시사뉴스 전하느라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데 조금 편하게 생방송하면서 여러분과 문자 소통도 하고 매우 즐거웠습니다. 산타 모자 어울리나요? 네. 가족, 연인, 친구 모두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다이나 크렐의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들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지금까지 김지은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